세계 최대 건설 및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글로벌 경제 악화를 언급하면서 2013년 매출 전망치를 4년 내 최저치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매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의 범위에 있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개선됐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주당 1.71달러에서 2.54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대규모 어닝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를 내놓은 118개 주요 상장사 가운데 77%인 91곳은 최근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달 초보다 줄었습니다. 21곳은 전망치가 증가했지만 그 폭이 미미했고 3곳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산운용 수익 급락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4의 올해 1분기 평균 자산운용 이익률은 4.5%에 그쳤습니다. 자칫 돈을 뗄 우려가 있는 자산 비중도 절반 내에 육박한 데다 보험 영업마저 적자 투성이라 손보사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조선 불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구조 조정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의 신용 등급도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으로 B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유럽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조선과 철강 1위 기업들마저 흔들리자 한국의 제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유린입니다. 힘 빠진 증시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투자 대안 찾기로 분주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배당 메리트가 있는 통신주 등의 매수세가 들어가는 등 내수주 정도만 강세를 띠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1,100원대 뚫릴지 모르니까 워낙 강세 수혜주에 주목하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관련된 수혜주를 트레이딩해볼까? 아니다. 이럴 때는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가장 끌리십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한 듯 싶습니다. 코스피부터 시황 흐름 체크해드립니다. 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걸려있는 건 양시장 마찬가지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비슷한 정도로 한 900억대 이상 순매도합니다. 이번 주 들어 투신권이 안 사고요. 연기금도 조금 전까지는 팔았었습니다. 개장 초만 플러스 1940을 잠깐 보여줬을 뿐 지금은 한 6포인트가량 마이너스권으로 1930선 중반대 흐름이 코스피에서 연출되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빠지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는 코스닥이 나아 보입니다. 4포인트가량 위쪽이고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이 들어가는 것,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외환 시장으로 장소를 옮겨보죠. 자, 오늘 개장 초반에 1,100원대 한번 들어가나 싶었었거든요. 하향 테스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1,102원 70전의 흐름인데요. 일단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조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오늘은 조금 부진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향 압력을 더 이상 받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이르면 금주 내에도 가능할까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놓칠 수 없는 파트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역시 시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종목 장세 연장될까요? 전략까지 짜볼게요. 계속해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00원 선 위협하고 있는데 배경과 전망 알아보고 추세 매매가 힘든 시점 중소형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매매해볼 만한 종목 공개 받아볼게요.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우진 플라임입니다.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의 설명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과 함께 마감 전략 짤 텐데요. 모멘텀 없는 장, 미국의 FOMC 회의가 반등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견 들어보고요. 동원산업, 마크로젠, GS 리테일 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한풀 꺾인 신고가 종목의 대응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부터 문을 두드려 보죠.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 스페인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선전했다고 하고 무디스의 또 신용등급 강등 압박도 있어서 이번 주 내에 전면 구제금융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당장이라고까지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스페인이 조만간에 전면 구제금융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EU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 11월 중에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요 글로벌 IB에서도 연내 신청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그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6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80% 이상이 스페인이 향후 6개월 내에 그 구제금융으로 전면 구제금융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시스템 부실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 재정 부실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직면을 해 있고요. 어쨌든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이제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연내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일단 그 ECB에서 당초에 이야기를 하기로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무제한 국제 매입을 시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이 일종의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자체가 유럽 중앙은행의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이슈를 좀 강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헌데 지금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스페인이 이렇게 자금 조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금리는 왜 이렇게 안정적입니까? 예, 일단 뭐 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유통시장에서 발행되는 물량들이 좀 안정적인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 물량들 같은 경우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좀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네. 이제 국채로 롤오버를 하더라도 이런 10년물 내지는 이런 장기물 국채를 단기물로 롤오버를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리스에서도 나왔던 사례들인데 장기 부채를 단기 부채로 전환하는 정도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제금융을 가더라도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같이 전면 그 구제금융 자금에서 이제 필요한 돈을 전부 다 되는 형식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뭐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달을 하면서 ESM이나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국채물 금리보다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면 현재의 그런 국채 금리 안정을 뭐 지나치게 낙관만 하기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페인의 얘기 좀 들어봤고 중국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정권 교체도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그 이후에 곧바로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오늘 로이터 보도 보니까 내년에 추가 부양 기대 말라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만 기다리고 있는 관련된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이제 주요 정부들이 다 이제 정책 공조나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경기 부양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좀 11월 8일로 이제 정권이양 이벤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정권이라든지 정책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8일로 예정된 이제 중국의 권력이양 이후에는 중국 정부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의견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그 11월 8일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의미 있는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좀 큰 호재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과잉 투자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지방 정부 부채가 또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손대기 전까지는 증시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이양 이후에 당장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조금 힘든 이슈들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금년 중으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좀 의미 있는 모멘텀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도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한 연내에 나오는 정도이고 중국도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커다란 부양 선물이 있을 거야라는 것도 기대감을 크게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자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대선도 중국의 정권 교체에 앞서서 있잖아요. 같은 주에.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뭔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향후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과 이제 중국 권력 이양이라는 이 두 가지 정치 이벤트가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좀 주식시장의 경계 심리를 부추기는 한 가지 요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구제금융 이슈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에 따른 이제 그 주요국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좀 단기간 내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기는 힘든 국면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지금 1900대 초반에서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급락하는 시나리오보다는 반등을 위해서 좀 그 하단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정도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나 실적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개선세가 확인된 다음에 좀 추가 레벨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지수 자체는 좀 횡보세를 이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가 안 좋다 하는 데다가 이제 곧바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것을 수치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인데 때문인지 경기 방어주 가운데 오늘 또 통신업종이 많이 오릅니다. 시기상 뭐 배당 메리트도 있다는 분석인데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애플 신제품 관련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든지 일부 종목 정도만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 안정성이 높은 방어주 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떤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나 주도업종이 나타나기가 좀 상당히 힘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주도업종이나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국면에서는 좀 기계적인 순환매 내지는 종목별로 손바꿈되는 과정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뭐 어떤 특정한 업종이라든지 어떤 그 특정한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 관점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중소형주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8월 초부터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열 부담이 존재하는 국면이고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대형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좀 낙폭이 과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루머성 테마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뭐 중국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IT 스마트폰 부품주 같이 좀 탄탄하게 실적이라든지 장기 성장성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를 굳이 매매하고 싶다면 가격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보고 중소형주라면은 중국 관련 소비 모멘텀이라든가 IT 부품주 쪽으로 압축해서 성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잘 따져보자 하는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세 매매하기 힘들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볍게 정도만 비중 실어서 매매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요즘 진짜 대형주로 수익 보기는 확실히 힘든 장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굳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 흐름들만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떤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같은 영향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 조금 좀 왜곡된 시선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강조를 잠깐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기업 실적의 불안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회사들, 특히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GE, 그리고 MS 뭐 이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 나오면서 주가가 낙폭이 컸다고 하는데, 일단 막상 기업들 실적들 살펴보게 되면은 110여 개 기업 지금까지 발표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발표했던 110여 개 기업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한 80개는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는 아무리 그 3, 4분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 가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게 결론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불안이 그렇게 썩 맞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일단 오늘부터 해서 미국 시장이 이제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약한 국채 매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90억 달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조 원이 시장에 어떤 그 국채가 매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3차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국채를 매입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채가 정부 쪽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돈이 풀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유입되고 그리고 국채가 어떤 투자자들한테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유동성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 맞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도 큰 모멘텀이었고 어떤 시장이 약간 움츠린 채 어떤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 특히 주식을 팔고 국채를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외 시장의 좀 불안감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끝나고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쯤 되면은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경제 지표들, 특히 어떤 그 주택 관련된 쪽이나 그런 쪽에서 좀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어떤 반대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보게 되면 대형주, 특히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추세가 눈에 딱 보이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연속 14일째 음봉이 이어진다는 패턴 자체는 일단 시가보다 자신이 없어하는, 종가가 자신이 없어서 내일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어떤 흐름들이 많다고 한다는 게 어떤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어떤 탄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중소형주보다는 어떤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어떤 시장에 맞는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코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쳐다도 보지 말라 하는 어떤 좀 왜곡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접 매매를 해보셨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탄력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탄력을 붙어 있는 가장 큰 원인들은 일단 첫 번째가 대선 주자들의 시각입니다. 이 대선 주자들의 시각을 보면은 보수 쪽이나 어떤 진보 쪽, 그러니까 야권이나 전반적으로 다 같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복지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민주화, 그리고 네 번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어떤 이런 쪽으로 시각이 맞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제 민주화, 즉 어떤 그 내용들 자체가 어떤 그 대기업 중심으로 나갔던 쪽에서 재벌을 개혁을 하고 해체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의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생적인 흐름을 찾아서 중소형주를 좀 부각을 시키겠다라는, 중소형 기업들을 경쟁력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시장의 대세는 중소형주 쪽으로 간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낙 강세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특히 이거 이명박 정부 쪽에서 들어오면서는 원화를 그래도 약세를 일으키면서 원화 약세에 따른 어떤 수출 주도주 중심의 산업 재편을 계속 그 수출 드라이브 쪽으로 많이 가져갔던 모습들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원화 강세 기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쪽보다는 내수 쪽에 좀 우호적인 환경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수출 중심의 어떤 강한 어떤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그 중소형주 그리고 어떤 내수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이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어떤 그런 흐름들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그 중소형주 쪽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 특히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테마주는 절대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중소형주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심리에 휘둘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그 시장들 쪽에서 분명히 어떤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분명한 올라가는 이유들이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어떤 계속 재편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대선도 있고 또 환율까지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중소형주인데 그렇다고 테마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역시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려잡는 건 좀 리스크한 건지 추세 매매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가볍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장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다음 추세들 그러니까 즉 어떤 그 2000선 이상이나 2050선 그래서 어떤 추세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쭉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의 좀 변화 특히 어떤 모멘텀에 대한 확신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흐름들 보게 되면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해외 시장들이 강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약간 어떤 지금까지 움직였던 데 반대의 모습들 그러니까 뭐 2000선이나 그런 어떤 중요한 저항대에서 바로 또 턴에서 강하게 흐름들이 나올지는 아직은 어떤 그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섰던 외국인들이나 어떤 이런 수급들에서도 어떤 그렇게 확실한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는 과정 쪽에서 어떤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일단 어떤 흐름이 확인 안 되고 그리고 추세 매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좀 시장 흐름만 확인할 정도의 가벼운 주식 비중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성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매 전략은 일단 그 눌림목들 흐름들 쪽에서 진입을 했다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 시 좀 챙겨가고 그리고 어떤 다시 좀 쌓아놓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들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예, 신고가 냈다가 의외로 좀 빠르게 시세를 반납했다 했던 종목들이 다시금 되반등이 또 나오고 그런 모습이 있지요. 자, 주변 환경들을 봤을 때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의 어떤 중소형주를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지 오늘은 경기 방어주 가운데 배당 메리트까지 있다고 하는 통신주 많이 올라가네요. 포트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거의 한 5% 비중의 작은 흐름들, 특히 IT, 자동차, 음식료, 화학, 건설 이렇게 해서 각각 5% 비중 정도로만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확인한 정도만 일단 챙겨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흐름들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이게 어떤 매일매일마다 시장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맞춘다고 한다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아무래도 그 디스플레이 업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어떤 그런 부품주들 쪽이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의 눌림목 이후에 변화가 나오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세코닉스라든가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이녹스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그런 흐름들도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어떤 그 최근에 좀 많이 무거웠었던 그 화인테크라든가 어떤 그 한국카본 어떤 이런 종목들 KPF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이 좀 이어지는 흐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짧은 눌림목 쪽의 차원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게 눌림목이 해석돼서 주가가 한 5%에서 약 한 10% 정도에 대한 어떤 반등 흐름들이 나와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신고가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수익권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좀 챙겨가지고 어떤 수익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 어떤 그런 쪽으로 계속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고가 냈다가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건 좋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계속 조금 길다 싶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으시기보다는 곧바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빠르게 또 수익 실현을 좀 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가볍게 비중이 실려 있긴 했었는데 건설주를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갭으로 뚝뚝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대형주 가운데는 건설 종목, 신저가주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수주가 안 된다면서요.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격 메리트입니다. 가격 메리트만 딱 보고 있는 부분들, 특히 네네. 대표적으로 대림산업이라든가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이제 그래도 해외 쪽에서 경쟁력을 가장 크게 갖고 있었던 기업인데 어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중동 시장 쪽에 대한 어떤 불안 흐름들 이것도 같이 좀 반영을 하는 게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약 한 15만 5천 원대 부근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강하게 생기는, 특히 전저점이 붕괴가 된 다음에 그 이하부터는 또 어떤 가격 메리트를 노려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가격 메리트 확인 뒤에 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 쪽으로만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지금 시장 흐름들 봤을 때 어떤 그 가격 메리트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그 이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들 이런 쪽은 아직은 추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만 해소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저점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들은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는 가격 메리트 보고만 들어가는 것이 맞고 중소형주는 눌림목 공략 후 빠른 트레이딩 수익 실현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의 포트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제닉을 제외하고 다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입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가 추천한 제닉은 어제 받았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에코프로는 현재 수익률 8% 정도인데 어제 이 목표가 도달해서 어제는 수익률이 14% 육박했었죠.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인포피아는 손절가 터치했고요. 이기택 과장의 레이젠과 박지훈 과장의 삼화 콘덴서는 1% 정도 손실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JB스탁 이정복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어제 이미 목표가 도달해서 14%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었는데 이슈가 네네. 있었죠. 녹색 기후기금이 국내에 유치한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네. 수익 실현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보유 관점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11월 22일이죠. 기후 변화 협약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셨었는데 신규 매수 관점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좀 제가 급한 마음에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이상을 도달했기 때문에 1차 이익 실현 사인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이 좀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을 유치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그동안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뭐 거의 보시면 몇 달간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적을 때는 한 7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나오지 않다가 어저께 거의 300만 주 가량의 그 거래가 좀 터진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주식이라는 건 역시 이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야지 이제 좀 크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14%가 거의 단기간에 좀 수익이 나와줬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거의 한 달간의 그 매물대를 지금 어저께 거래를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하면서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가 어저께 이제 터지면서
이제 단기성 단타 물량이 좀 들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소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 현재는 수익권이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호재가 계속해서 좀 나와줄 수가 있고,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저평가가 좀 돼 있는 종목이고 2차 전지 쪽, 소재 쪽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보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이 확인됐다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신용이나 미수 물량이 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신규를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틀 정도 이 가격권 7,200원에서 7,500원 사이를 지지를 해준다면 이틀 뒤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7,000원권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 가격은 여전히 이제 10,000원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직 수익 실현하지 않으신 분들 10,000원까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5%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금요일은 이제 우신프라임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 관련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국내 2위의 사출 성형 기계 제조 회사이면서 상반기에 수출 비중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30%에서 40% 정도 지금 성장이 되고 있고, 3분기에 좀 마케팅 비용이 좀 이제 있음으로써 이익 감소가 조금 나올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저평가입니다. 한 3에서 400개 PER이 좀 나와주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가 좀 4분기에 좀 도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량을 좀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점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리포트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이 중요한데, 아무리 주간 5% 공략수를 할지라도 주가를 이제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일주일 뒤에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간 공략수에서 높은 수익을 드린 이유가 올라간 종목을 따라서서는 거의 확률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종목도 이제 한양증권에서 3분기에 바닥을 거의 찍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지사를 설립하면서 해외 영업 이쪽에서도 계속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소형 스몰캡주 관련 중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우진플라임 역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매주 추천 종목들이 꼬박꼬박 수익률을 내는 이유가 있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그 매수가를 좀 지정을 안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매수 가격은 네,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는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소폭 밀린다 할지라도 4,300원에서 4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의 단점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그 매수한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증권 창구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매수가 4,380원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손절가로는 한 4,1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진플라임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000원이고 현재 가격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 33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SK텔레콤은 올 들어 최고 높은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LG U+가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렸더니 중소형주가 앞으로 더 갈 거라고 하시면서 네. 대형주를 하려면은 싼 종목을 잡거나 네. 중소형주도 길게 쥐고 있다가는 수익 내고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예, 어떤 생각이신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들 모멘텀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미국 대선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까지는 사실 코스피 시장에는 전체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시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미국 대선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사실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대형주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주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정책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지금 미국의 대선 정국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코스피 시장에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사실 눈치 보기 장세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이제 수급의 공백, 코스피 시장의 수급의 공백 속에서 중소형주 개별 좀 실적이 되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시장이 사실 며칠 전부터 이제 기관의 매도가 한 하루에 1,000억 가까이 나오는 불안한 시장의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이 계속 출현되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급락 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고 어느 정도 급락 때 매수를 하셨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종목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이제 기관성 물량을 받아서 급락을 했었다라고 치면은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에 샀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났다 싶으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정고점까지 가기에는 사실 시장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전에 이제 꾸준히 달려왔던 그런 패턴보다는 지금 현재 코스닥 차트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차트에서 보시면 543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한 4번 정도 눌림목을 줬습니다. 4번 정도. 그 정도 과정에서 지난 주말 10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이때 고점을 찍고 큰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이제 밀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눌림목이 가장 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장대 음봉 거의 2개 이렇게 그리면서 510선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회복하는 오늘은 526선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경험상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릴 때 눌림목이 한 4번에서 5번 정도 출현하면 사실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번 정도의 눌림목이 크게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상승 추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 고점을 경신했던 종목들을 아마 차트를 보시면서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아마 한 4번 정도에서 5번 정도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을 경신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요. 예.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렇다면 이제 전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한 큰 눌림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전 고점 돌파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후에 이제 전 고점을 경신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쌍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시장의 모멘텀을 찾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은 코스닥 시장에는 분명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로만 보면 543선 얼마 전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되반등 정도만 노리는 그 수익률이 적정한 수익률이 되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조금 그래도 트레이딩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코스피의 모멘텀이 없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코스피의 모멘텀이 생긴다면 또 조금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멘텀이 혹시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수도 있나요? 일단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이제 11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죠. 그래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나올 내용들은 사실 뭐 새로운 내용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이제 추진해왔던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체할 이런 추가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추가 부양책은 제가 봤을 때는 내놓을 가능성은 낮고 대신에 가능성, 힌트 뭐 이런 정도만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FOMC 회의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찾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선별적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FOMC를 통해서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결국에는 대선의 결과까지 이제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대선 정국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네.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제 대선 3차 TV 토론회가 끝이 났는데 일단은 뭐 박빙이었었다가 오바마가 확실히 우세한 것으로 오바마가 지지율이 48%, 롬니가 한 40% 정도로 지금 다시 뒤집어졌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한 6일 정도로 알고 있고 중국 정권 교체가 한 11월 8일, 지금 이제 10월 23일이니까요. 그 중간에 계속 중소형주로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될 텐데 오늘 신규로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ELK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ELK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좀 했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윈도우 8이랑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뭐 아무래도 중대형 터치스크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원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만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따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정도에는 8,000원대, 9,000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 2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매집을 했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2배 정도 났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만 원이 넘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오늘 정도부터 이제 조금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과연 수급이 꼬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눌림목을 주고 다시 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EALK 그런 면에서 수급의 요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관심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와 윈도우 8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왔을 때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해서 오늘 ELK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저들이 이제 수익 보고 한 2~3배 오른 종목에서 다 나올 때 이때 왜 추천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가는 종목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경험치를 조금 몇 종목 되살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시 이제 수급이 오늘만 좀 이렇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ELK 가격 설명 한번 들어볼까? 오늘 일단 급락인데요. 그렇죠. 오늘 아까 한 7%, 8%까지 빠졌습니다만 이제 2시 거의 장 끝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3%대로 네. 돌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 정도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뭐 설정 상당히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는 지난 그 2011년 4월경에 고점이 26,650원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넘어선다면 한 목표가 단기적으로 한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연말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급등 배경, 뭐 주봉의 뭐 5일선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이제 9월 달 고점 21선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아주셨고, 오늘 급락할 때 종가 부분 잡으면 좋겠다. 아이패드 미니, 윈도우 8 수혜주로 불리우는 ELK 신규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존 포트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까지 집계를 해보았는데, 먼저 종목을 보시면요. 동원산업, 마크로젠, 서울가스, GS리테일 각 20%로 종목 4개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수익률을 좀 보죠. 자, 사실은 거의 신고가 내는 종목들 군이었었는데, GS리테일 가장 최근에 편입을 보시면 들어왔잖아요. 그나마 좀 괜찮고, 서울가스가 두 번째 해서 이제 재매수 겨우 됐는데, 어렵게 샀는데, 수익이 안 나서 곧바로 파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마크로젠 동원산업은 신고가 정도 내다가 횡보하다가 조금 밀리는 동원산업, 그리고 약간 쌍봉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마크로젠은 그래도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서울가스 어렵게 잡았는데 왜 파시려고? 네, 일단 시장에 그 이제 박근혜 테마주로 살짝 그렇죠. 그 뭐 김성주 씨가 뭐 대성그룹 뭐 이쪽을 하면서 뭐 그런 박근혜 엮였죠. 테마주를 엮이면서 예. 사실 시세가 너무 빨리 났습니다. 이 종목 사실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하루에 한 2, 3%씩 오르면서 꾸준히 75,000원을 찍는 그림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네. 뭐 일단 뭐 하루에 뭐 거의 상한가 근처를 가면서 10월 12일경에 제가 추천했던 뭐 75,000원, 100원 모자란 목표가를 도달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때 팔기는 상당히 어려웠죠. 뭐 시장 분위기상.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시세의 분출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 일단 뭐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시장의 여러 가지 관심 요인, 그리고 일시적 테마성 재료로 인해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차익 물량 이런 게 나오다 보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을 해봐서 일단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단 뭐 깔끔한 정리이시네요. 뭐 손절가 부근까지 왔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없으시고, 일단 본의아니게 테마로 엮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세를 분출한 이후 일단 기본적인 빠른 시세는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는 이유에서 정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 예, 뭐 동원산업 이렇게 네. 해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종목들과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두 번 이제 눌림을 보여주다가 네. 이제 고점 31만 5천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조금 30만 원을 훼손한 정도 부근인데, 저는 아직까지 뭐 매기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동원산업 자체도 뭐 4분기 정도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제 전 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31만 5천 원 저는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31만 5천 원이 아직 고점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젠은 동원산업보다는 약간 더 조금 다이나믹한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요. 마크로젠도 사실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사실 코스닥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급락할 때 그때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뭐 에스텍 파마라든지 기타 뭐 다른 업종,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관련 업종은 상당히 뭐 훼손을 조금 하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보이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다른 에스텍 파마나 이런 종목들보다 사실 마크로젠은 좀 늦게 시작하고 시세가 좀 늦게 분출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뭐 보유를 하시고, 제가 뭐 60일선이 훼손되면 뭐 다시 손절 가능성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트 변경이 좀 있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을 내셨는데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의 포트, ELK가 새롭게 편입됐고 서울가스와 이제 종목이 교체되었습니다. 비중 같고요. 현금 비중도 역시 동일하고 종목은 역시 4개입니다. 자, ELK는 아이패드 미니, 윈도우 8 관련 수혜 종목이고요. 오늘처럼 약간 메이저 세력의 이익 실현이 있을 때 조정 시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종가 매수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 동원산업, 마크로젠 그리고 최근에 편입된 GS 리테일까지 모두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장 막판 들어 1930을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고요. 코스닥에는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갑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